예, 재무부동산학의 2회 6주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37쪽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항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준 것,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 빼기 순자본 지출 빼기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영업현금 흐름인데요. 영업현금 흐름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앞서 따가지고 그냥 OCF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순자본 지출입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비유동자산에 대한 순지출, 즉 다시 말해서 비유동자산의 매입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수하게 투자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순자본 지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 약자로 앞에 CA, 캐피탈의 CA하고 그다음에 익스펜디처의 EX, 죄송합니다. 캐피탈의 CAP하고 그리고 익스펜디처의 EX, 그것만 따가지고 캐펙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순운전 자본의 변동. 자,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이니까 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순운전자본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즉 다시 말해서 유동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수하게 지출을 했는지, 유동자산에 얼마만큼 순수하게 투자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순증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래서 그 순운전자본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유동자산에 대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세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 요거는 정말 현금으로 유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장부에 그냥 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는데요. 자,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고 또 감가상각비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빼줬으니까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고려해서 제외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고려 대상에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상쇄시켜버리면 그때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 비용, 두 번째 이자 비용, 요거는 금융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차감을 하는 게 제외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이 이자 비용은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현금 유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영업현금 흐름 OCF 계산할 때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 이 세 가지 것을 기억하시면은 영업현금 흐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거,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빼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걸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이제 우리가 전에 그 포괄손익계산에서 설명드리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해가지고 앞자 따서 EBIT, EBI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BIT 그러면 영업이익 또는 이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고 감가상각비 빼줘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감가상각 요 EBIT은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를 빼줬어요. 빼서 구해요. 매출액에서 감가상각비 빼서 구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거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니까 고려해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빼준 걸 어떻게 하면 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될까요?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래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래서 이자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감가상각비 차감전 순이익 영업이익 해가지고 요거 앞자 따서 뭐라고 또 불러주냐? 에비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비타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거, 요게 바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에비타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차감해버리면 감가상각비 고려한 것이니까 다시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해줘가지고 감가상각비 차감 전,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자도 전이에요. 이자 전 순이익이에요. 이자 전 영업이익이니까 이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현금으로 유출된 것이니까 고려해야죠. 빼줘야 되죠. 그래서 에비타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거 에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에빗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법인세 비용을 빼줘서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에비타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또는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해주고 감가상각비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또 영업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하실 때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것을 갖다 이제 영업이익 에빗이라고 했고요. 그 에빗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 빼주고 해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가장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즉 영업이익 에빗은 손익계산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에빗,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게 돼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빼준다. 법인세 비용은 고려해야 되니까 현금 유출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앞에 28쪽, 29쪽에 있었죠. 주식회사 동의의 손익계산서 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6,940, 100만 원, 그러니까 69억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였냐면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2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에빗,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6,940에서 감가상각비 650 더해주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 2,120 빼주면 영업현금 흐름 5,470 100만 원, 그러니까 54억 7천만 원, 이게 바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하는 산식에서 첫 번째 항목 영업현금 흐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영업할 때 정말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한다. 그럼 그때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유입이 일상적인 현금 유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이런 산책을 통해 가지고 구한 영업 현금 흐름이 0보다 적다, 음수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 가지고 일상적인 현금 유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니까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의 현금 흐름.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 두 번째 항목이 순자본 지출이고요. 순자본 지출은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 현금 흐름 중에 얼마가 회사에 재투자되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순자본 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 현금 흐름 중에 회사에 재투자되는 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유동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동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걸 살펴보는 것이 순자본 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살펴보는 것이 순운전 자본의 변동, 다음번에 이제 좀 하게 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순자본 지출은 Net Capital Spending, 앞서 따가지고 NC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자본 지출 앞서 따가지고 CapE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비유동자산의 매입에 든 비용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으로 받은 현금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얼마만큼 순수하게 투자를 했는지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순자본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건 그냥 자본지출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apEx라고 NCS라고 하기도 하고 CapEx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는 CapEx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순자본지출 어떤 것이냐? 비유동자산에 대한 순수한 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매입을 해야지 그게 이제 자산을 보유하게 되니까 좀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매입에 든 비용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 그럼 자산 현재 있던 걸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현금을 차감한 금액, 그것을 순자본 지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여기서는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2019년 기말의 비유동자산은 164억 4천만 원, 그러니까 164402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동안에 1년 동안 650, 100만 원만큼,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만큼 비유동자산이 감가상각되었다. 감가상각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손익계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에 새로운 비유동자산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019년 말에 그 비유동자산이 16,442였는데요. 2020년 1년 동안 새로운 비유동자산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2020년 기말에는 비유동자산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15,790,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2019년 비유동자산 16,440에서 요게 2020년 1년 동안 650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2019년에는 16,442지만 2020년 말에는 뭐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서 650을 빼준 15,790 10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0년 기말에 비유동자산이 얼마로 잡혀 있냐면은 17,090, 즉 170억 9천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2019년 말에 있었던 비유동자산 그대로 놔두면 2020년 말에 15,79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2020년 기말에 17,090이 되니까 요 둘의 차이 17,090에서 15,790 빼준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2020년 동안
2020년 그 1년 동안 비유동자산 매입에 사용된 금액이다. 즉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말의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비유동자산을 빼주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막 우변에 두 번째 항목 기초 비유동자산이 있고 세 번째 항목 감가상각비 있는데요. 이거 그냥 괄호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말 비유동자산하고 마이너스 하고 괄호로 묶어주면 기초 비유동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준 게 그 괄호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기초 비유동자산에서 감가상각비 빼준 거 그거를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말 비유동자산 그러면 2020년 말이 되는 거고요. 기초 비유동자산은 2020년 초죠. 2020년 1월 1일. 근데 그건 2019년 12월 31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초 비유동자산은 그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19년 기말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순자본 지출은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비유동자산을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것이다. 근데 기말 비유동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0년 말의 비유동자산이고 그래서 2020년 그 재무상태표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기초 비유동자산 두 번째 항목은 요거는 2019년 기말 비유동자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19년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면 기말 비유동자산은 17,090, 기초 비유동자산은 16,440,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650이니까 17,090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16,440 기초 비유동자산 또는 전년도 말 그 비유동자산 빼주고 감가상각비 650 더해주면 순자본지출 캐펙스 또는 NCS라고 하는 것이 1,300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3억 원이 되겠죠.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구해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동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각 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순자본지출 NCX 또는 캐펙스라고 하는 것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가 되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거냐? 물론 이제 순자본지출, 즉 다시 말해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본지출 NCS 또는 캐펙스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뭔가를 재무 상태를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서 세 번째 항목, 이것도 이제 빼주는 걸로 들어가죠. 순운전 자본의 변동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동에서 순운전 자본은 뭐라 그랬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게 순운전 자본이에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크기, 즉 순운전 자본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자산에 대한 순투자,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년 동안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현금 유출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 보면은 2019년 기말 유동자산이 11,120 100만 원, 그러니까 11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 2020년에 기말 유동자산은 14,030 100만 원, 그러니까 140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1년 동안 유동자산에 투자한 거, 2020년 1년 동안 유동자산에 투자한 건 그 둘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2,910 100만 원, 그러니까 29억 1천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살펴보시면은 자, 요거 2020년 말에는 3,890이었는데요. 2019년 말에는 4,280이었어요. 이게 유동부채였어요. 그럼 그 차이, 그게 1년 동안에
유동부채의 변화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빼주시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390, 100만 원, 마이너스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390, 100만 원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순운전 자본의 변동은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을 빼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유동자산의 변동은 2,910이었고요. 그 다음 유동부채의 변동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390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의 변동, 변화분에서 유동부채의 변화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빼주면은 2,910에서 마이너스 390 빼주면 마이너스 390 빼준다는 소리는 결국 390을 더해주는 게 되죠. 그래서 해보면은 3,300, 100만 원, 이게 이제 즉 33억 원, 이게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냐? 유동자산의 변화분에서 유동부채의 변화분을 빼줘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른 방법은 순운전 자본의 변동, 순운전 자본의 변화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순운전 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준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 14,030, 유동부채 3,890이었어요. 그 둘의 차이 얼마만큼이냐면은 1,140이 됩니다. 1,140이 됩니다. 그래서 101억 4천만 원. 이게 이제 2020년의 순운전 자본인데요. 2019년 순운전 자본도 유동자산에서 2019년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19년 유동자산은 11,120, 2019년 유동부채는 4,280. 그래서 그 둘의 차이 보시면 순운전 자본이 6,840이에요. 2019년엔 6,840, 2020년에는 1,140. 그러니까 2020년 순운전 자본 1,140에서 2019년 순운전 자본 6,840을 빼준 거, 그게 바로 또 1년 동안의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구해보면 3,300, 1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33억 원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 차감한 거, 그렇게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기말 순운전 자본에서 기초 순운전 자본 빼가지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순운전 자본 얼마였냐면은 1,140이었고요. 기초 순운전 자본, 그러니까 이거는 기말 순운전 자본이 2020년 말의 순운전 자본이다라고 하면 얘는 2019년 말에 순운전 자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 얼마냐? 3,300, 100만 원, 33억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비유동자산과 순운전 자본에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에 투자한 금액 빼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요.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빼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정말 그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빼주고 그 나머지 잉여 현금 흐름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자유현금 흐름이든 잉여 현금 흐름이든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요. 주식회사 동의의 2020년 한 해 동안의 자산의 현금 흐름 얼마냐? 영업 현금 흐름 5,470에서 순자본 지출 1,300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3,300 빼주고 그 나머지 870이 바로 그 2020년 1년 동안의 주식회사 동의라고 하는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현금 흐름이 당연히 0보다 더 큰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잉여 현금 흐름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0보다 큰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산의 현금 흐름은 나중에 좀 처음에 보셨듯이 그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을 합친 것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이다, 0보다 적다라고 하는 소리는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합친 게 0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빌리거나 또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꼭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으면은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자, 요게 그래도 저기 뭐 강의 안으로 한쪽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산의 현금 흐름까지 하고 자, 그리고 그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서부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차 7주차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분씩 맞춘다고 하긴 했는데 조금씩 오버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저기 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복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 보면은 6주차에도 좀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 시험 준비할 때 이 그 자산의 현금 흐름 이것은 그 꼭 그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 이거 지금 살펴본 거 주식회사 동의에 자산의 현금 흐름 이거 그냥 한번 그 저기만 뭐라 할까요? 그 산식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거 한 2개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기출문제도 정말 답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 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겠습니다.